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바깥 온도 42도. 런던에서 온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더위였죠. 그런데 공항 안은 마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완벽한 냉방, 체계적인 안내, 무료 생수 배급소까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던 폭염 대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BBC에서 25년간 기후변화를 다뤄온 환경 전문 기자 데이비드 스미스입니다.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 사태를 취재하던 중 동아시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은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2024년 8월 전 세계가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유럽은 연일 44도를 넘나들며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일본은 전력 공급이 중단되며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죠. 미국 텍사스는 에어컨 사용으로 전력망이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최고 기온이 39.8도까지 올랐음에도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고 공공시설은 시원하게 유지되며 거리에는 무료 급수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런데 직접 와보니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냉방시설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폭염을 예상하고 설계되어 있었던 거죠. 인천공항부터 놀라웠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한 기후 적응 71개 사업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터미널 내부 온도는 22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습도까지 정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공항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2019년부터 준비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날씨에 대비해서 말이죠. 단순히 에어컨만 강화한 게 아니라 건물 구조부터 환기 시스템, 응급 의료 시설까지 모든 것을 재설계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은 즉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공항을 벗어나 시내로 향하는 길에도 놀라운 광경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된 쿨링 시스템, 실시간으로 온도를 알려주는 전광판,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차분한 모습. 42도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도 도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니 더욱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 곳곳에 무료 급수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시원한 수건을 제공하는 부스까지 있었거든요. 역무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서비스들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엔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나라는 냉방은 확실하다면서 만족해 하시죠. 정말 그랬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런 시설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선진국에서는 이 정도가 기본이라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다는 것을. 유럽의 선진국들조차 폭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서울시청이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것은 거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서울 전역의 온도, 습도, 전력 사용량, 응급실 현황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 담당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2018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해서 202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측과 선제 대응이 핵심이거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상청의 폭염 예보가 나오면 자동으로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알림이 가고 무료 급수소가 가동되며 경로당과 복지관의 냉방 시설이 강화됩니다. 심지어 독거노인들에게는 안부 전화까지 자동으로 걸리더군요.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네요. 하지만 예산은 얼마나 들었나요? 초기 구축 비용은 약 2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조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경제적인 투자였죠. 숫자로 보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많이 써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통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을지로의 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폭염에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니 곳곳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대형 선풍기들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30분마다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을 텐데요. 현장 관리자가 답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물만 많이 마시라고 했죠. 하지만 정부에서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기온이 33도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하거든요. 실제로 현장 노동자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더워도 참고 일해야 했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먼저 쉬라고 하니까 안심이 되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동네 카페와 편의점들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누구나 들어가서 더위를 피할 수 있었고 아파트 단지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급수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입구에서 할머니 한 분이 시원한 물과 수건을 나눠주고 계시더군요. 할머니, 이런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작년부터요. 배달 기사분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인데 왜 안 하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되고 있었다는 것을.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김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죠. 교수님, 한국의 폭염 대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큰 특징은 예방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폭염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데 한국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거든요. 예를 들어 기상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대응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2018년 기록적인 폭염 때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대안을 찾기 시작했죠. 특히 I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 시스템은 한국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니 더욱 명확했습니다. 2018년 폭염 관련 응급실 내원자가 4,526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같은 수준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2,1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궁금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시스템이 실제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이런 대응이 불가능한 걸까요? 8월 15일 서울 기온이 40.1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죠. 바로 이날이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테스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아침 6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담당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력 사용량이 평소보다 1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 범위 내에 있어요. 각 구청에서 무더위 쉼터 개방 완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안부 확인 전화. 현재 진행률 78%입니다. 정말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25년간 다른 나라에서 본 재난 대응과는 차원이 달랐죠. 오전 10시, 저는 시내 중심가로 나갔습니다. 거리 온도계는 이미 37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시민들의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쿨링 시스템이 시원한 바람을 내뿜고 있었고 지하철 입구마다 설치된 무료 급수대에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정말 시원하네요. 이런 시설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급수대를 이용하던 직장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작년부터요. 처음엔 신기했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배달 일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그 말을 듣고 배달 기사분들의 상황이 궁금해졌습니다. 가장 더위에 취약한 직업군이니까요. 마침 근처에서 배달을 마치고 급수대를 이용하던 기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더위에 일하시기 정말 힘드시겠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곳곳에 이런 급수대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물이나 수건을 챙겨주시거든요. 무엇보다 회사에서도 폭염주의보가 내리면 배달 시간을 여유 있게 줘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주요 배달 업체들이 모두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35도를 넘으면 배달 시간을 20% 연장해주고 37도를 넘으면 야외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죠. 오후 2시, 기온이 드디어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응급실이 마비되지 않나요? 응급실 간호사장이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사전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크게 문제 없어요. 무더위 쉼터에서 미리 시원한 곳으로 피하시고 응급 상황 발생 전에 예방 차원에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응급실은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 같은 상황에서는 응급실이 포화 상태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였죠. 오후 4시, 저는 노인 인구가 많은 성북구의 한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가장 더위에 취약한 계층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경로당에 도착하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원한 실내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셨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고 무료 음료수와 과일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에어컨 없으세요? 있긴 한데 전기료가 부담되잖아요. 여기 오면 시원하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일석이조죠. 경로당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냉방 시설이 강화되고 구청에서 간식과 음료수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더군요. 정말 감사해요. 예전에는 더워도 참고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나올 수 있거든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지켜본 결과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은 극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호부조 문화였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배달 기사에게 시원한 물을 건네주고 아파트 경비원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채를 건네주는 모습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도시 전체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대응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해외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이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8월 말부터였습니다.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사례를 보도하기 시작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럽의 상황과 비교된 보도였습니다. 같은 시기 스페인에서는 47도의 폭염으로
2100명이 사망했고 프랑스에서는 전력망 붕괴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40도가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12명에 그쳤다고 보도되었죠. CNN의 기후 전문 기자 존 밀러가 서울을 방문한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한국의 폭염 대응 현장을 둘러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네요. 이런 더위에도 도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니. 인천공항에 도착한 존이 첫마디로 한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 정말 다른 차원이더군요. 우리는 함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존의 반응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죠. 이건 그냥 에어컨을 많이 틀어놓은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폭염을 고려해서 설계된 느낌이에요.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저도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까요? 서울대 김 교수를 다시 찾아가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 둘째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셋째는 IT 인프라의 뒷받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거리두기도 잘 지켰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예산 때문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 의식 때문이었다는 것을. 실제로 해외에서의 반응도 이런 부분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파견했고, 두바이에서는 한국의 폭염 대응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럽연합의 반응이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한국과 기후 적응 기술 협력 협정 체결을 제안해온 것이죠.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은 기후 변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I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방식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EU 기후 담당 관리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WHO에서도 한국의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 개정에 한국의 사례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죠. 한국의 예방중심접근법과 지역사회 기반 대응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응은 일반 시민들의 것이었습니다.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폭염 대응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뭔가 다르다. 코로나 대응도 그랬고, 이번 폭염 대응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한국처럼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경험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아시아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첫 번째 목적지는 싱가포르였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 쿨링 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창의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과 똑같은 무료 급수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도입되어 있었죠.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싱가포르 건설청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열사병 발생률이 40% 감소했습니다. 시내로 나가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한국식 쿨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주요 지하철역에는 무더위 쉼터 안내판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이제는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요. 특히 야외 근로자분들께서 정말 고마워하시죠. 두바이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UAE 정부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쿨 두바이 2030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50도가 넘는 극한 더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었죠.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만난 현지 엔지니어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와서 시스템을 설치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운영 방식까지 함께 가르쳐준다는 점이었어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두바이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전통적으로 실내에만 의존했던 더위 대응에서 벗어나 야외 공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한국의 예방 중심 접근법을 도입하여 히트 액션 플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시청에서 만난 기후 대응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폭염이 발생한 후에 대응했다면 이제는 한국처럼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올여름 폭염 때 사망자가 작년 대비 60% 감소한 것이 그 증거죠. 파리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파리시는 한국의 무더위 쉼터 개념을 도입하여 지하철역과 공공건물 2,000여 곳을 쿨링센터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에서 가장 배울 점은 선제적 대응이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수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리시 보건 담당관의 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개발도상국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인도 뉴델리는 한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저비용 폭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고 베트남 호치민시는 한국식 무료 급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기술 자체는 복잡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 사고와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뉴델리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 엔지니어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WHO는 2024년 12월 한국의 폭염 대응 모델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193개 회원국에 권고되는 국제 기준이 된 것이죠. 한국의 경험은 기후변화 시대에 도시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특히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 IT 기술의 활용, 예방 중심의 접근법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WHO 사무총장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1년 전 처음 만났던 분들을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담당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줄은 몰랐어요. 매주 해외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뿌듯한 점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우리나라만 시원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만났던 외국인 기자들도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CNN의 존 밀러는 이제 한국 모델의 해외 확산을 전담으로 취재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다른 나라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것은 함께 나눠야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5년간 기후변화를 취재하면서 늘 절망적인 소식만 전했는데 처음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자신들만 잘 지내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좋은 것을 다른 나라와 함께 나누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모습이었습니다.